위염은 보통 위축성 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장상피 화생, 위형성, 위암 이런 단계로 쭉 진행이 됩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은 증상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제 지인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라는. 입냄새가 많이 나신다 하면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시그널을 읽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시간, 헬스 시그널의 민재. 민우입니다. 오늘의 시그널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헬리코박터와 위 건강입니다. 찌릿찌릿 아픈 속사정 시원하게 풀어줄 오늘의 선생님 모셔봐야겠죠?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병욱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병욱입니다. 교수님, 어떤 분들은 막 속쓰리다, 위 아프다 이런 분들 굉장히 자주 봤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겪게 되는 대표적인 위장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위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염은 보통 위축성 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표면이 장과 비슷한 걸로 바뀌는 장상피 화생,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형성, 위암 이런 단계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럼 그러한 위장 질환 혹은 위염 이런 것들의 어떤 주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에 감염이 됐을 때입니다. 공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이고 나선형을 의미하는 그 헬릭스와 박테리아를 의미하는 게 합쳐져서 헬리코박터라는 이름이 됐고요. 이게 처음 감염이 돼서 시작되는 부위가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유문부라고 하는데 거기가 파일로루스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산은 우리가 뭘 먹었을 때 다 녹일 만큼 정말 강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위에서 균이 살 수가 있죠? 이 헬리코박터 균은 유레아라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서 주변에 암모니아를 만들면은 암모니아는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에서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중성화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위에서 살 수 있고 그게 위에 달라붙어서 증상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균이라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인구의 한 반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위암 같은 질환은 한국인들한테 자주 발병이 될까요? 이게 똑같은 균이 아닌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이라던가 아프리카도 사실 굉장히 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률이 높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위암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헬리코박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한 이 독성인자, 캐그A라고 하는데 그 독성인자가 양성인 균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를 유발하더라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캐그A라는 독성인자 양성인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살짝 아찔했던 게 제가 소화 능력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위에도 헬리코박터 균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소화 능력 하나는 정말 자신 있는데 사실 요즘 자꾸 속이 쓰리거든요. 혹시 이게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건가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장 이 질환들이 증상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위염부터 위궤양, 위암도 다 이런 속 쓰린 증상이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역류성 식도염, 그것도 굉장히 쓰리거든요. 보통 저는 우리 MC님들처럼 젊은 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는 산이 좀 적게 나오게 하는 그런 약제를 좀 써보고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40세 이상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경우는 속이 쓰리시다고 하면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지 우선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도 40대 이상에서부터 네. 하라고 하는 네. 게 그런 영향이 아니요. 그것보다는 50대가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위암 발생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늘어날 때 그때부터 하면 늦어지니까 그보다 조금 일찍 그래서 40세로 정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근데 이게 정말 미스터리인 게
이 헬리코박터균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유전적으로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균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게 현재까지도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선 어릴 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퍼졌던 것들은 음식을 나누는 습관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긴 했지만 이 서로 술잔을 돌리는 문화, 그 다음에 또 찌개라든가 이런 걸 같이 떠서 먹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그럼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좀 위생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집안 내에서 이제 같은 헬리코박터 감염된 성인이 한 분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친밀한 접촉, 엄마 아빠가 이제 뭐 이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뽀뽀를 하더라도 볼이나 이런 데 가볍게 하고 입에다가 직접 타액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린아이들한테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정말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헬리코박터가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도 감염이 되고요. 돼지라든가 개 같은 경우도 다 감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헬리코박터 중에 이런 동물에만 감염이 되는 게 사람에서 감염이 된 것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개하고 뽀뽀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타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재님도 일상생활에서 좀 고쳐야겠다라는 습관들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동생이 먹다 남긴 거를 뭐 먹거나 누가 먹다 남긴 거 뺏어 먹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그럼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네요. 헬리코박터 균은 위에서 위 밖으로 나왔을 경우는 아주 오래 생존하지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액이 잔뜩 묻은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한 거를 다시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베어 물자마자 잽싸게 빼서 이겁니다. 네, 드셨다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속이 좀 쓰렸었는데 이게 몸이 보내는 신호였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냥 조금만 속이 쓰려도 위험인가 싶기도 한데 이 위험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성 위험이냐, 만성 위험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급성 위험은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급성 위험이고요. 만성 위험은 이게 오랫동안 위험이 지속되는 것. 이 가장 만성 위험의 중요한 원인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거든요. 이 박테리아,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달라붙어 있음으로 해서 균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 균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기니까 꾸준히 진행이 되는 것이 만성 위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성 위험이 심해져서 장상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빠른 치료를 해야만이 결과가 좋은 거거든요. 위암 같은 경우가 위험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행이 됐을 때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았다 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암 치료 반응률이 굉장히 낮아요. 현재 정말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항암 치료 반응률이 약간 좋아지는 걸 포함해서 60%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위험의 가장 큰 요인이고 또 위장 질환의 불청객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내시경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은 내시경 검사를 하는 도중에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신속 요소 분해 효소 반응이라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경우 이제 배양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들은 혈액을 채취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대에 후 하고 부는 요소 호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하면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아기들에서는 이런 요소 호기 검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변 검사, 변을 받아서 항원이 나오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 지인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입냄새요? 아, 제가 치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헬리코박터 감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심혈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입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헬리코박터 감염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꼭 그 지인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입냄새가 많이 나신다 하면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게 보균자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헬리코박터가 감염이 되면 이제 최근 경향은 모두 다 치료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위궤양, 12장 궤양 이런 경우는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은 궤양이 재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위암,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의 위암을 내시경으로 제거를 했을 때 내시경 치료를 하고 나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했더니 그 다음 위암이 거의 재발하지 않더라 하면서 이제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 후에는 하고 있습니다. 또 말트림프종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밴드하는 윤도현 씨가 이제 아주 희귀한 질환이다 해가지고 위에 말트림프종이 생겨서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것이 관심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말트림프종은 헬리코박터 치료, 이게 암인데 헬리코박터 치료만 해도 70%는 이게 없어져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다 치료를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요즘 제균 치료? 이걸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균의 경우에 항생제만 사용을 하는데 이 헬리코박터 균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산도 pH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헬리코박터 균이 막 증식을 하거든요. 그때 항생제가 딱 들어가면은 이게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산 분비 억제제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치료법과 요즘의 치료법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그 전에 하던 치료법들이 경험적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항생제를 썼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잘 죽더라 하는 그 항생제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했던 항생제들이 갈수록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면서 치료가 안 돼요. 치료 성공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맞춤 치료, 항생제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면은 이 제균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차나 2차 치료를 통해서 성공을 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또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 나와 있는 유산균제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런 약을 같이 병용을 하면 항생제 부작용도 조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그냥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유산균 요구르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지. 유산균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산균 제제로 해서 파는 것은 굉장히 농축이 되고 고용량인데 거기에 비해서 유산균은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위산에 노출되면 사실 그 유산균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이 어떤 모 음료 광고에서도 마치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그런 유산균 음료가 절대 치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혹시 헬리코박터를 억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소금을 더 많이 먹여서 해보니까 위암이 발생하더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루 평균 2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5g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고 그래요. 절인 음식, 김치라든가 절인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 플러스 국물은 이제 맵거나 자극적인 걸 먹다 보니까 짠 거를 못 느껴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도록 자꾸 싱겁게 나 이거 싱거워서 못 먹을 것 같아 할 정도로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과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를 혹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정말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위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헬리코박터균과 위염, 제균, 그리고 생활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혹시 위 건강을 위해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감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위암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몸이 보내는 시그널을 잘
인지하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40세 이상이 되면 잊어버리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잘 받으시고 또 식습관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것, 그런 일을 해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도 위 건강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네. 건강을 지키는 작은 관심,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헬스 시그널에 귀 기울이고 미리미리 확인해서 건강하세요.